네, 이제 이어서 15쪽에 춘추 전국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간단하게 썼다가 좀 지울 게 있는데요. 카톡 소개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개의 문맥만 가지고 해석 가능할까요? 그래서 여기에 반응이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공주라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걸 왜 갑자기 여기에서 소개하느냐면요. 다시 이 부분 한번 지워 볼게요. 이제 뒤를 보니까 이 대답이 뭔지는 명확하게 아는 건데, 사실 이걸 공주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경우가 더 적다고 봐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사실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저는 이런 그 화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가 평소에 좀 어떻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좀 까칠하게 했거나, 그죠? 나를 좀 잘 대우하라는 게 있었으면 이쪽이 공주님이라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글읽기예요, 글읽기. 이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게 뭐 하냐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또 요 반응이 뭐라고 했겠어요? 뭘 그렇게 다 처먹고 싶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또 얘 대답을 명확한데 아니 전 붙여서 먹고 싶다 이렇게. 그럼 애초에 이제 이것도 어떤 문장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얘가 띄어쓰기를 했으면 오해가 덜 생겼겠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여기에서 왜 하느냐 하면, 다양한 글이나 문학이든 이제 우리와 같은 이런 전공서든 간에 사실은 읽다가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맥락을 까먹고 읽을 때가 제법 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만 딱 드러냈을 때 간혹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제 역교론처럼, 그저께 역교론처럼 보관 이런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보관도 잘 보면 맥락이잖아요. A에 있다는 기록과 C에 있다는 기록이 있다면 얘가 왜 A에 있다고 해놓고 C에 있지, 이게 아니라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주는 게 맥락상 맞는 거죠. 그래서 맥락이라고 하는 건 저는 모든 학문에 적용될 수 있지만 특히 역사에서는 맥락을 보지 않으면 정말 힘든 경우가 생각보다 조금씩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또 뭘 중시합니까? 상황이죠. 사실은 상황은 거의 뭐하고 동일한 개념이 되죠?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스갯처럼 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뭘 저런 일이 어딨어 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요. 역사를 읽어가다 보면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나도 모르게 한두 번씩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얘기를 던졌는데 다시 한번 더 보시죠. 지금 맥락을 한번 봐달라는 의도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쉬는 시간 동안 발견이 돼서 좋네 또 이러고 한번 사례로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지금 하, 상, 추에서 뜬금없이 왜 춘추 전국시대가 나왔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분리된 것 같지만 상황이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춘추 전국시대도 여전히 뭐가 지속되고 있는 거다. 추가 지속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지속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게 뭐가 달라진다? 수도가 달라진다, 일단. 그럼 수도가 달라졌던 이유는 서주에서 동주로 이동하게 됐을 때 왕의 문제점.
유황의 문제점을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요.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솔직히 이거를 뭐라고 써도 되는 겁니까? 그냥 서주시대, 동주시대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왜 또 춘추를 붙이냐라고 했을 때는 2026년에 노량진에서 강의하는 김종건 씨가 이것을 춘추시대라고 명명을 했다. 처음으로. 자,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충분히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시대를 연구를 30년 동안만 했다고 치더라도 그닥 유명하지 않다면 또 뭐죠? 의미는 없죠. 그러면 이런 식의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누군가가 이후에 충분히 받아들일 만큼 뭐예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붙인 명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뜬금없이 왜 주에서 춘추 전국시대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를 누군가가 이 속에 기록을 했거나 그렇게 불렀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어느 책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춘추. 그죠? 그런 게 이제 어쩌면 우리는 애들이 질문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거리이긴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이 시대를 동주라고 부르는 것보다 춘추시대라고 부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춘추시대라고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이후는 또 뭐라고 부른다. 전국시대라고 부른다는 건데 이것도 맥락을 보고 봐야죠. 왜 전국시대라고 붙이냐라고 하는 것은 맥락상 뭐가 있을 거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걸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어쩌면 가장 일반적인 보관일 수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합니까? 일상용어로서는 추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상상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 자체가 보관 혹은 삽입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용어가 생긴 것은 춘추 책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또 뒤에 용어가 달라진 것은 춘추와는 다른 측면이 있을 거다. 그러면 결론부터 내려볼까요?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이 두 용어에서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는 각자가 생각하기에는 뭐가 가장 달라졌을까? 요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자는 겁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 또 여러분들도 그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든 처음이든 간에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완성이 되죠. 그러면 이 그림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주에서 춘추 전국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과 결과를 놓고 볼 때 수도 자체가 원래보다 어디로?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을 동주시대라고 부른다가 첫 번째 이름에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수도를 여기에서는 포인트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게 먼저일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동주라고 봤는데 이것을 공자에 의한 춘추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왜 하필 전국시대라고 부르는지를 또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자, 역교론의 용어 나오고 사회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이 수많은 사례들을 종합해서 개념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하지 않잖아요. 이건 사실 누가 이미 했습니까? 역사학자들이 했죠. 그게 무슨 법이죠? 귀납법이죠. 수많은 사례들을 계속 연구를 해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어쩌면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그 결론 나온 것 자체를 가지고 다시 반대로 사례를 좀 찾아가는 방식의 공부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자연스럽게 이 용어만 안 쓸 뿐이지 역사 속에서는 귀납적 사고와 연역적 사고는 늘 그냥 공부하는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걸 자기가 못 느낄 뿐일 겁니다. 그러면 다시요. 이 시기에 수많은 나라들의 사례들을 모아 보니까 사람들마다 표현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이걸 포인트로 봅니다. 이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춘추 시대에는
여전히 누구를 인정하는 시대다. 주를 인정하는 시대다. 덤빌 수는 있지만 혹은 주 왕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누군가는 주를 인정하는 시대가 저는 요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과서에서 춘추시대의 키워드를 보면 대부분 이걸 뽑아냅니다. 여기에다가 실질적으로 대외적인 것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붙는 거죠. 근데 포인트는 존왕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누구를 인정한다? 춘추시대는 주 왕을 인정하고 주를 인정하는 시기죠. 그러면 다시요, 주라고 하는 나라의 체제적인 특징을 놓고 본다면 어떤 통치 방식이 핵심이다? 봉건제. 그러니까 여기는 이 상황에서 뭐는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포인트가 돼요. 이게 이제 춘추시대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주왕을 엎어버리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아니야 라고 누르게 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두 사람이 나와요. 쌤이 진문공을 얘기했고, 진문공을 얘기하기 전에 보통 누구 얘기합니까?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의 키워드들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뭐라고 명칭하고 있어요? 절대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하는 순간 이미 주왕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런 개념들로 접근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춘추시대라고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나라라고 하는 왕조를 놓고 봤을 때 그들은 이미 힘이 없는 존재처럼 보게 되지만 힘을 가진 사람들조차, 제후들조차도 형식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여전히 누구의 존재를 인정을 해요? 주왕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체제로 버텨나가는 거죠. 그게 춘추시대의 특징입니다. 근데 다시 아까 근본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은 제후들은 혈연에 기반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멀어지게 되고 자립심이 커지죠. 이 논리도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면 부정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시간이 흘러갔을 때 이 용어가 우선이 아니라 이 자체가 점차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글로 쓴다면 봉건제가 어떻게 된다고 하면 됩니까? 봉건제가 점차 약화된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는 약화가 된다라고 봐야 되느냐 하면 존왕 자체도 약화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시기에 사는 사람으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회의 문제 근원을 한번 파악해 보라고, 과거는 없지만, 자, 과거 시험 문제로 출제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문제의 근원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쓸 수도 있느냐 하면 그냥 주왕 자체가 포갑을 하고 잘못해서 그들이 약해져서 이런 상황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혈연적인 것이 멀어지면서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중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것의 문제점 자체를 근본적으로 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 주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공자죠. 그래서 다양한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 뛰어나니까 자라고 불러주는 거, 그래서 여러 자라고 해서 제자인 것 뿐이죠. 그리고 사실은 또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예를 들어서 종자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좀 뛰어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나 밑으로 배운 사람들과 한 일가를 이룰까요? 못 이룰까요?
그죠? 이럴 수도 있고, 금까지 안 되면 가를 이룰 정도는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당시에 이런 여러 자들은 자기의 제자들과 한 울타리처럼 가문처럼 이루잖아요. 그래서 무슨 단어가 붙는 거예요? 제자의 백가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학자들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혹은 누군가가 저 학문은 충분히 일가를 이룰 정도가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서 그 사람의 지위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제자백가의 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편 이제 이렇게 봐야죠. 자, 여기에서는 이거는 상황이지 대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요 당시에 왕이든 제후든 실력자든 간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야죠. 그래서 나온 게 여기에서는 요걸 다시 조금 옮겨 볼게요. 그게 더 보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대책이 나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요. 이 개념을 여기서 한 번 더 써먹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 왕국이 아니라 뭐다? 지방이죠. 그리고 국은 누가 다스린다? 제후가. 그러면 제후가 계속 존재하는 한은 형식적으로는 주왕의 밑에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존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희미해져 가요. 그러면 이것도 희미해지면 제후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라져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것 뿐입니까? 자, 뭐가 사라진다고 할 겁니까? 국이 사라지는 거죠. 아니면 없애버리거나. 맞죠? 그래서 이 국들을 없애면서 내가 통합해서 하나의 단위를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단위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포인트가 되는 거고, 이 단어는 이미 뭐를 떠난 거예요? 이렇게 의미 파악하면 사실은 이제 아무것도 없죠. 정말 간단해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요. 이런 상황들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제가 지금 공자의 얘기만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나오게 되는데, 학자적인 흐름에서는 제자백가가 출현을 할 거고, 맞죠? 그런데 자, 이제 이걸 없애가는 이 국가 단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국 단위로서는 내가 없어지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 국에 있는 뭔가 정치를 행하거나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요, 국을 살려야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리자고 고민을 할 건데, 그 고민을 구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는 이 국을 살리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뭐라고 이제 불러주기만 하면 돼요. 그게 변법인 거죠. 그래서 변법도 다양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는 요 키워드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라봐주면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시험 문제는 요 부분에서 한 번, 이 부분에서 한 번.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매년 이 부분들을 조금 강조하는 편이긴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변법보다 이쪽 사상 부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강조를 하긴 했는데, 오늘은 요번에 좀 고심 끝에 거의 안 할 거예요. 제가 요걸 안 하는 건 제가 좀 잘 안 되는 건데요. 거의 요거는 책만 읽을 겁니다. 그래서 요러한 전체 구조를 가지고서 같이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도 책으로 가죠. 자, 그러면 이제 춘추 전국 시대로 들어왔다. 일반적으로 때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한 8세기 정도로 보죠. 770년. 네, 그리고 이제 전국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은 춘추 5패 중에서 진나라가 있죠. 이후에 통일하는 진 말고, 그죠?
그 진이 세 개로 갈라지잖아요. 그죠? 한, 위, 종. 그래서 그걸로 갈라지는 시점으로 보느냐, 그걸 실질적으로 인정받은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한 4, 50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쨌든 한위조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거나 그것이 정립되었을 때부터를 전국시대로 본다는 정도로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에서 보는 연도는 475년이고 자치 통감에서 보는 건 403년. 그래서 그거는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 기본적 5세기를 전국시대로 넘어가는 정도로 본다. 이렇게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이제 확인 들어갑니다. 자, 춘추시대는 동조시대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유목민족, 위의 내용으로 본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누구들이 들어오는 과정입니까? 견융이 들어오는 과정으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견융 단어는 직접적으로 아마 안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너지게 되고 주왕실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포인트라 그랬죠. 어디로 이동한다? 낙양으로 이동한다.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뒤에는 너무나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읽어봤을 때 제후들의 독립성이 더 강화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그 독립한 국들 중에서 힘센 것을 대충 한 5개의 국 정도로 본다. 그냥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춘추 5패이고 그 춘추 5패 중에서 저는 보통 제나라하고 진나라 정도만 수업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환공하고 그 뒤에는 진문공 정도가 이끌어 가더라. 그 외에 이제 이 제나라 환공이나 진문공이 실질적인 실력국이 되는 과정에서는 자기가 모든 걸 다 먹으려고 하는 어쩌면 좀 나쁜 국이 있는 거죠. 그게 보통 초죠. 그래서 이제 초하고의 싸움 과정에서 제나 이런 나라가 연합해서 이기는 과정들이 있을 거고 또 하나 와신상담과 아주 그 사자성어가 관련되어 있는 오나라하고 월나라 정도가 또 들어가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나라하고 월나라는 여러분들 중국 지리에서 주로 그냥 어느 쪽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아래 남쪽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아래 남쪽인데 제가 이제 올해 첫 시작에 얘기 안 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중국을 얘기를 할 때 위쪽에 항하강이 가장 크고 아래쪽에 이제 양쯔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의 어떤 자연환경을 얘기를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가 오면 질벅거리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황토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더 질퍽거리는 게 어느 지역이냐 하면 양쯔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고 곡물을 생산하는 식량 생산하는 곳은 황하강을 중심으로 먼저 나오지 양쯔강을 중심으로 먼저 나오지는 않아요. 그만큼 여기는 질퍽거리고 뭐가 많다. 아프리카 밀림과 같은 그런 좀 습한 지역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한번 봐두시는데요. 그 아래쪽에 있는 게 양쯔강 그 주변으로 아래쪽에 있는 게 오와 월이다. 이렇게 이제 한번 봐두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질문. 그러면 오와 월에서 복습입니다. 아까 앞에 군사와 관련해서 여기서는 태생부터 뭐는 안 나왔을 것 같다. 수레 자체를 사용하는 건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애초부터 전쟁이 수레를 만들어봤자 질퍽거리기 때문에 못 써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애초에 전쟁이 보병전 위주예요. 근데 위쪽은 아까 뭐예요? 귀족들은 주로 전차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만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차가 불필요할 때가 많죠. 그래서 결국 보병전으로 바뀝니다. 이해되시죠? 더군다나 얘네들이 마차 끌고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무 쓰잘데기 없죠. 이게 이제 자연환경에서 오는 측면인데 그런 측면에서 오와 월은 그 당시에는 조금 그 당시로 가면 중국이라기보다는 독특한 아래 지역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게 서서히 통합되어 가면서 소위 말하는 뭐가 이제 탄생이 됩니까? 원래는 오랑캐라고 봤는데 월까지 포함하면서 화라는 개념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나 우리 전공서 다 보면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뭐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화 개념이 생긴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중화 개념이 생기면서 또 바깥은 여전히 뭘로 보는 거죠? 오랑캐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다시 얘기를 했고, 다시 이제 축약을 하자면 이거예요. 춘추 5패는 재진, 초, 오, 월 이 정도가 있다. 그렇게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러면서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초나라가 자꾸 제패를 하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제 나라 중심으로 막아내고 진나라 중심으로 막아냅니다. 그렇게 이제 봐두시고, 그리고 너희들 독자적으로 하지만 안 돼. 여전히 우리는 누굴 따라야 돼? 주왕을 따라야 돼. 그렇게 해서 눌러둔 사람이 제환공과 진문공이죠. 그것을 다만 또 뭐라고 부를 뿐인 거예요. 조낭 양의에 입각한 무슨 질서다? 회맹적 질서다. 그러면 야, 너네 함부로 날뛰지 마. 이걸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어는 모여서 맹세했으니까 회맹인 것뿐이에요. 별건 없죠. 자, 그렇게 이제 회맹적 질서 한번 확인해 두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은 같은 얘기를 보시면 되겠죠. 없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누가 국을 만들었는데요. 주왕이 보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없앨 수 없다, 이 얘기고요. 이제 춘추전국시대의 역사적 의미는 역시 거의 같은 얘기일 건데요. 일본의 가에서 같은 얘기 조낭양이만 가볍게 한번 체크해 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서 보시면 계속 하극상은 나오죠. 그래서 전국시대에 가고 우리가 보통 9년제를 제도적으로 표현할 때는 어느 시대로 표현합니까? 제도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제 진나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많은 학자들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때 나왔냐? 그죠? 그렇게 봤을 때 학자들은 이미 9년은 실제로 춘추시대부터 나타나고 있었다고 보죠. 근데 이것도 저는 조금 다르게 보긴 해요. 나타나고 있다는 저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9년제적인 제도로서의 9년이냐, 명칭상으로서의 9년이냐는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 와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건 저는 좋으나, 그렇다고 해서 나타난 것 자체가 뭐가 그래 큰 의미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자, 요거는 제 입장이고,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다에서, 그래서 9년제가 나타난다라는 식으로 보는 거죠. 서서히. 그 정도로 이제 한번 보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앙집권적 관료국가로 가는 겁니다. 이것도 비교해보면 우리는 언제부터예요? 빨라야 고구려 태종왕 때부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벌써 기원전 8세기 혹은 한 5세기경에 이미 나타나기 때문에 훨씬 빠르죠. 자, 오늘 저희 개인적인 강조 부분에서는 어느 게 눈에 띄어야 됩니까? 봉건제가 붕괴되는 거는 결국은 뭐가 붕괴되는 거다? 시족 중심의 질서가 붕괴되는 거죠. 이걸 누가 아까 놓치지 않고 봤다고 했습니까? 상황이. 그래서 더 가속화시켜서 없애버리는 거죠. 다 깨, 그냥. 그래서 가장 간단한 명령이 뭡니까? 20살 이상의 성년은 다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족 질서를 급속도로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죠. 일 안 하고 굶어 죽거나 아니면 뭡니까? 일하거나.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는 사실상 안 굶어 죽으려고 하는 건 알 거고, 국가 차원에서는 어떻게 되죠? 생산력이 무조건 높아지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시족 공동체 몰락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시대일수록 당연하게도 이제 혈연보다는 뭐가 중요합니까? 실력이 중요하죠. 칼제비가 중요한 거고요. 그죠? 아까 중국은 협중의 의미로 제가 얘기한 건 아니라고 했는데,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게 워낙에 영토가 넓기 때문에요. 그냥 묻어버리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영화들을 보면 그냥 벌판에 싸우다 가잖아요. 그거 어떻게 찾을 건데요? 그 길을 지나가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너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실력이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력이 우선인 것을 제도상으로 만든 게 상황이 뭡니까? 20등작제인 거죠. 네 실력 좋으면 뭐 줄게? 자기 줄게. 그러니까 자기를 받아야 그 다음에 그 자기에 맞는 뭘 받는 거예요? 관직을 받는 거죠. 요 내용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관직에 있어서 어떤 자기 되는 게 아니라 내 자기 있고 거기에 맞는 뭘 간다고요? 관직에 가요. 이걸 제도로 잘 만드는 게 자귀제고요. 그게 나중에 뭐라고도 불리는 거하고 비슷한 거냐면 복록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들은 현실은 뭐예요? 내가 어떤 자기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관에 들어가서 몇 급이 되면 그게 맞는 게 되는 거고 올라가고 이거잖아요. 근데 자귀제는 올라가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이 자기에 맞는 지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한번 봐두시면 돼요. 근데 이걸 춘추전국 시대로 돌아가 보면 상황의 20등작제는 혁명적이죠.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작을 받을 수 있으며 작을 못 받으면 나는 평생 뭐 해야 되는데 농사만 짓거나
수공업자가 돼야 되는데 한번 공로를 세웠더니 갑자기 종건이를 작을 주네? 그럼 저는 관직에도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본 옆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군공 세워야지. 이게 정말 혁명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걸 한번 실력주의가 그냥 편한 말 같지만 이후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귀족들은 몰락에 가는 게 됩니다. 어쨌든 이 귀족의 몰락은요, 100년 전쟁을 통해서 기사가 무너지는 것처럼 전쟁 과정에서 이제 사마가 필요 없고 귀족은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평민은 올라오듯이 귀족 자체는 점차적으로 좀 몰락해 가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4번. 화로 단일화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중하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제자백가. 요거는 이제 지나가죠. 자, 이렇게 이제 춘추 시대를 한번 확인했고요. 자, 춘추 시대 국의 변화가 16쪽인데 제목 다시 이해합시다. 서주를 이해하자는 게 아니죠. 춘추 시대에 굳이 더 붙이자면 제후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각 제후국들을. 그래서 이거는 그런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복습도 절대 파지 마세요. 그냥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 하면 향이 중요해요. 향. 그래서 읍도 있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취락이 있는데 그 중에서 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국어인 내부에는 성들이 있고요. 이들 사이의 중간지대에 일반 민이 거주하는 취락과 토지를 향이라고 한다는 정도.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 시대에 살았다면 여기에서 농사 짓고 사는 사람 정도 되겠죠. 그리고 아까 비유했던 것처럼 농사 짓는데 일반 민들 사이에서는 향 속에서는 그래도 내가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 여전히 그런 질서는 있다는 겁니다. 그죠? 나중에 이 질서조차도 깨집니다. 나이를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거는 지방관이라든가 새로운 종교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나이가 무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중국의 향제적인 질서가 막 깨지면서 새로운 사회로 변화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봐두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은 내성에서 외성까지 지역을 의미를 하고요. 이곳에 사는 사람은 국인이고 지배계급이다. 요 지배계급 중에 대표적인 계층은 뭐만 기억하자고 했죠, 아까? 사. 그렇게 이제 한번 봐두시면 돼요. 비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잘 몰라도 돼요. 근데 의미는 뭐 야인이라고 부른다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바깥에 있는 놈들은 야인이다. 그냥 이렇게 부른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그걸 비라고 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 신분 질서는 제후도 있고 경대부도 있는데 역시 포인트는 사만 먼저 보시고요. 여기는 쉽게 합니다. 이들을 뭐라고 부른다? 국인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 사는요, 우리가 공자맹자 이런 사람들을 먼저 보기 때문에 약간 문이라는 기질이 강하다고 보는데 애초에 사는 이것이 포인트예요. 무사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싸움을 잘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이라고 하는 질서가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죠. 대신에 이거를 작 질서가 있다라고만 기억하시되 중요한 거는 나중에 뭘 준다. 작을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게 군공수작제고 20등작제다. 그리고 이 군공수작제에 기반해서 한 대에 똑같이 유사하게 만드는 게 뭐죠? 기출. 그게 납속수작제. 그래서 작을 준다 수작인 거죠. 대신에 어떻게 주는 겁니까? 납속하면, 곡식을 주면. 그래서 이거 20등작제에 기반한 게 납속수작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같은 건데 그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이름도 다르게 붙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본질은 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작만 한번 이해해 두시고 이제 군현제 출현 보실까요? 자, 군현제 출현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뭐가 무너지면서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봉건제가 무너지면서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자, 왼쪽 날개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자, 봉건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잠깐만 또 한번 보실래요? 위에서 있었지만 결국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다. 요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국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여기도 국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렇게. 자, 그래서 이제 국들이 막 있는데 여기는 아까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비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약간 띄워놓은 것 뿐이고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 시대에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는 나무로 농사를 지었어요. 또 한국사 어제 먼저 했으니까 빌려온 다음에 뭐가 점차 전파가 됩니까? 철기가 전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사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 그림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농사를 더 지을 수 있다는 게 사람에게 욕심인지 저는 긍정적인 힘인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결국은 여기도 농사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교집합이 생겨요. 자, 여기 갑. 동양사 시간이니까 A로 아는 것 뿐입니다. 자, 이 교집합 부분 누구 땅입니까? 요게 갈등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봉건 체제의 몰락은요, 기본적으로 절대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게 혈연 관계가 소원해지는 게 절대 기본이에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제 경제적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면 무엇 때문에 무너진다? 생산력의 발달 때문에 무너져요.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고 재밌어요. 생산력이 발달을 한다는 얘기는 가장 먼저가 생산 기술의 발달이고, 그걸 더 밑바닥까지 가면 농기구가 그 일을 해내요. 농기구가 달라지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서 이런 일이 생기고, 이걸 더 크게 그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점점 넓어지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뭐가 확대된다? 농지에 대한 분쟁이 확대가 돼요. 그러면 이 지역을 갑이 지배하려고도 할 거고 을이 지배하려고도 하겠죠. 그래서 책을 보시면 개간, 그래서 다른 형제의 농민을 동원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세 번째죠. 읍 단위의 농민 지배가 사실상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불가능해져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논리 까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지만 이해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중앙하고의 관계에서는 혈연 관계가 소원해지고, 국 단위에서는 내가 지배하는 영역이 넓어지니까 갈등 생겨서 읍 단위의 농민 지배가 사실상 어떻게 된다? 불가능해져서 이게 아래 위가 합쳐져서 봉건 지배 체제는 무너져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너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은 이제 충분히 되잖아요. 그러니 제후 사이에 토지 쟁탈전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주황실은 이미 약해져 갖고, 그죠? 말도 안 들어. 그리고 더 조금 모아서 얘기하면 제가 강조하는 걸로는 뭐도 무너져요? 시족 공동체 무너지죠. 이제 같은 얘기예요. 그죠? 혈연 관계도 희박하고. 거의 같은 얘기라서 저는 첫 번째, 세 번째를 경제적으로 한번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뭘 하면 좋으냐 하면 국의 내성외성 사이를 비. 그래서 주인이 없다가 주인이 생겨버리는 것으로 갈등을 이해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 이런 봉건제가 무너져가는 과정이 생기니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상황 현상인 거고 누군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할 거 아니냐. 뭐 정말 간단하게 표현해서 야 우리 싸우지 말자 뭐 이렇게 협상도 되겠지만 그렇게만 되어 왔다면 우리한테 이런 고민거리가 없겠죠. 결과는 서로 싸우는 게 더 많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기는 놈이 이기는 거죠, 그냥. 아니면 이기는 놈이 먹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기는 놈이 먹어치게 되면 얘네들 한쪽은 어떻게 됩니까? 약화되죠.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겼다고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국으로 놔두면 얘네들이 언젠가 또 덤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없어지고 내가 다스리는 뭘로? 현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9년이 생기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걸 제도적으로 저는 완벽하게 만들어내자라고 주장한 건 상황이고 완벽하게 시행한 건 진나라라고 보는 것 뿐이에요. 다만 이제 진나라에서는 누가 그렇게 주장한 겁니까? 이사가. 이제 그런 정도의 연결이고 그래서 학자들은 계속 이 지점을 좀 중시하죠. 대신에 우리가 시험으로 접근할 때는 이거는 이해를 위한 배경인 거고 그냥 단순 결론은 누가 언제 무엇을 주장했는지를 외우는 게 훨씬 이제 시험을 위해서는 중요하죠. 자, 그런 상황으로까지 왼쪽을 봤고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다시 본문 제목, 뭐가 출현한다? 9년제가 출현한다. 이제 9년제는 오늘 제 설명으로만 접근하면 이해는 이겁니다. 뭐가 없어지고요? 국이 없어지고 거기를 다른 쪽이 지배한다. 그래서 뭘 설치한다?
현을 설치한다. 이게 그냥 기본 개념이죠. 그렇게 이제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와 나는요. 자, 가와 나는 여전히 어떤 시대 상황일까요? 가와 나 한번 보시면 춘추 시대의 상황이에요. 지금 아직 16쪽입니다. 16쪽 제일 아래쪽에 9년제 출현에서 배경에서 가와 나는 잘 보시면 기본적으로 아직 혈연적인 연대의식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나에서 종묘사직은 보존해 주니까 아직은 각국들이 존재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상황인데요. 17쪽. 네, 다에서 이제 조금씩 변해 간다는 겁니다. 결맹도 했다가 반맹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점차 라에서 여러 가지로 희미해져 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연대의식도 희미해지고 이거는 뭐 외울 일은 아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뭐가 출현한다? 9년제. 자, 이제 9년제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아까 판서도 했지만 뭐다? 국이 없어지고 현을 설치하는 네 글자, 멸국, 지연이 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국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후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긴 놈이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보내는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봐두시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변화하는 거죠. 가와 다만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만히 보니까 나 안 이기면 우리 이제 없어져 이렇게 되니까 이기기 위한 여러 노력이 나아져. 국력을 강화해야 될 것이고 군비를 충실히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만들어낼 거고요.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자들이 우리는 변법론자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시행하는 게 변법인 거고. 자, 그리고 춘추호패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이런 흐름 속에서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 환공과 진 문공만 초점을 맞춰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이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조연 정도로만 보시고 주연은 환공과 문공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주인공일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패자로 올라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왜 강력한 패자로 올라섰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름대로 자기 국의 통치를 잘해서인데 그러면 어떤 걸 잘했다고 볼까? 뽑아내 봤더니 황공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독특한 방법이라고 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거지 구분이에요. 이게 이제 호불호가 있을 터인데요.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복, 관복색이 똑같아져 버리면 위계 질서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구분하면 위계 질서는 확실히 서죠. 그러면 사가 여기 살고 농이 여기 살고 공이 여기 살면 저기 사는 놈은 농이고 저기 사는 놈은 공이고 여기는 사니까 무조건 사 쪽에 있는 사람한테 무조건 그냥 굽혀야 되죠. 위계 질서 확실히 잡힌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위계 질서라고 제가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환공은 이걸 그냥 질서라고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산농공상의 주거지를 구분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요. 이 산농공상을 구분해서 이제 아까 왼쪽 페이지에 했던 향 용어를 가지고 와야 돼요. 이렇게 구분해서 몇 개의 향을 만드느냐 하면 21개의 향을 만들어요. 그게 동그라미 라예요. 자, 가에서 논리는 라로 가야 됩니다. 자, 산농공상의 주거지를 구분을 하고 전국을 몇 개의 향으로 21개의 향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따지고 보니까 15개는 누구로? 사와 농이 있고 6개는 수공업자와 상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큰 21개 덩어리를 3개로 쪼개버려요. 3개로. 근데 이제 원사료상에서는 6개인 상공민의 향은 그 3개 속에서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돼요. 제가 확인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확인이 안 된다고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얘를 넣든 안 넣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21개를 혹은 몇 개를 15개를 다시 몇 개로 쪼개었다? 3덩어리로 쪼개요. 그러면 한 덩어리 안에 몇 개씩 있어요? 5개씩.
그래서 이걸 이제 삼국오비제라고 불러요. 근데 저는 삼국오비제라는 용어는 우리 시험과 관련해 보면 썩 중요하다고 보진 않고, 대신에 우리들끼리 의사소통할 때는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시험을 위해서는 용어가 아니라, 이거는 용어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이 자체가 중요해요. 다시 갑니다. 환공은 무슨 정책을 했느냐 하면,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 산농공상의 주거지를 구분을 했고, 몇 개의 향을 만들었다. 21개의 향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 사와 농이 있는 15개 향을 다시 3개의 큰 덩어리로 만들었다. 그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3개의 큰 덩어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단위를 군사로 조직해버려요. 그러면 다시요, 몇 개의 군대 단위가 나오죠? 3개. 그래서 3군 제도가 만들어져요. 될까요? 자, 이제 그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쪽인데요. 약간, 요 아래에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조금 자리 있네요. 자, 제항공은 이제 우리들끼리 의사소통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제도? 삼국오비제를 만들었다. 이거는 절대 용어 안 중요합니다. 이걸 제가 만약 판서를 하면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해석이 팍팍 돼서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산농의 15향, 그 다음에 상공의 6향. 이게 우선이에요. 그냥 판서를 위해서 이렇게 적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삼국은 이제 전달됐죠. 삼국은 상공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안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에는 산농이 있는 15개를 3개로 쪼갠 거다. 그렇게 차라리 봐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3군이 만들어진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전 부쳐 먹고 싶다, 전부 처먹고 싶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내가 판서에서 워낙 요약된 게 많잖아요. 문자처럼 나중에 복습할 때 이게 뭐더라 그러지 말라고요. 아까 그 처음에 전 부쳐 먹고 싶다,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과연 무슨 내용이냐, 그걸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황공은 뭐예요? 요거까지 만들었죠. 그럼 보세요. 이 3군 속에는 대다수가 누굽니까? 농민이죠. 그리고 그 위에는 누가 있어요? 사가. 그래서 이거 가지고요, 평소에는 뭐 한다? 농사 짓고. 전쟁 나면 그 단위가 바로 가죠. 자, 그걸 정말 멋있게 전문가들이 뭐라고 붙인 거예요? 병농일치. 그러면 이제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제 나라의 군사력은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 그러니까 오패 중에 하나로 나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포인트예요. 제 나라 항공은. 되겠죠. 거기에 경제적인 걸 놓고 보면 기존의 정전제를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표현이 있느냐 하면, 나를 보세요. 기존의 정전제를 없애버리고 토지의 질에 따라서 많이 생산하면 많이 걷고, 그죠? 적게 생산하면 적게 걷고, 이런 거죠. 최근에 이재명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부자는 벌금도 더 내고,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주차 딱지를 뗀다라고 표현했을 때 지금은 그냥 무조건 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며칠 내에 내면 3만 2천 원인데, 그 차가 부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누구는 3만 원 내고 누구는 5만 원 내고 이런 정책을 피는데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 실행될 수도 있고 지금 뉴스에는 나왔는데, 이제 토질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게, 어떤 집은 10가마 생산을 했고 똑같은 땅에서 어떤 집은 20가마 생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세금 매길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서는 거의 합리적인 게 많이 생산한 쪽에 많이 세금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벌금은 어떤가요? 자, 나는 1억을 버는 사람이고 누군가는 1,000만 원 벌어요. 똑같은 주차 딱지를 뗐을 때 똑같이 4만 원을 내느냐, 저게 만 원 내고 나는 10만 원 내느냐. 자,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하고 싶은, 저는 이거 결론 없어요. 결론 없는 것에 대한 질문인데 호불호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어떻겠어요? 정전제 없앤 거에 대해서 호도 있을 거고, 그죠?
어떤 사람은 불어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정전제는 그냥 일괄적으로 긋는 느낌이잖아요. 요만큼 내 그냥 이거.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전을 했을 때 중앙에 있는 걸 중앙에 올리는 건데, 자, 8개를 농사 짓는 각자가 중앙에 있는 여기를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저 새끼 저 진짜 뺀질거리네. 이런 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걔 중앙고 공동 여기 경작에 일 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가능성 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세금 적게 들어와요. 요 논리 이해되시나요? 그냥 다 잘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사람 사는 세상은요. 아니 지금 9개 구획 중에 중앙이 위에 낼 거고 8개는 각자 가지고 있는데 중앙의 거를 내가 더 에너지 쏟겠냐고요. 내 거에 먼저 에너지 쏟고 여긴 적당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땅에서는 10가마 상생해도 중앙에는 5가마나 8가마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뭐예요? 정전제가 세금으로서는 효율성 별로 없어요. 근데 누구 입장에서는 또 좋을 수 있습니까? 대충 뭐 언제 우리 조사하겠냐고. 야, 저기서 여기 조사하려면 못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내 거에만 에너지를 많이 쏟고 중앙은 대충해서 올려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전제보다 뭐가 좋다? 질에 따라 걷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인의 호불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관점에서 봐야 된다? 국가 단위의 입장에서 보면 정전제 없애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많이 생산하면 많이 내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그거 기분 나쁘겠죠. 그거는 내가 기분 나쁜 거고 국가 재정은 그게 더 튼실할 수 있다. 그래서 제 나라는 2가지를 갖춘 거죠. 하나는 경제, 하나는 군사. 그러니까 충분히 오패의 자격이 있죠. 자, 그런 상황인 걸 아시면 되고요. 이제 끝으로 봐. 아까 살짝 언급을 했는데 자꾸 올라와서 전체를 먹으려고 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게 초다. 근데 여전히 제환공은 그나마 뭘 지키려고 했다? 존왕을 지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초를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러지 마라. 네, 이렇게 한 것이 아까 회맹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어디에서 했다? 규구에서 했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규구의 회맹 혹은 규구의 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에서 어디로 쌤들 연결하셔야 돼요? 오른쪽 날개에 규구의 회로 연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럼 오른쪽 날개에 규구의 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나라는 예로부터 광해 지방에 세력을 두고 있던 나라였고요. 춘추시대에 들어와서 기원전 7세기 말경부터 제후를 압박을 했고 658년에 초가 정나라에 침입을 합니다. 오패가 있는 거지 다른 나라가 없는 거 아닙니다. 자, 정나라에 침입을 했고 이때 기원전 657년인데요. 연도 한번 주목하는 게 좋겠죠. 제나라 항공은 초를 토벌하기 위해서 노, 송, 진 등하고 연합해서 초를 토벌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초와 맹세에서 일단 눌러놔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이 이제 중요해요. 기원전 651년에 황공은 제후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죠. 이리 와, 이렇게. 일단 이리 와 했을 때 올 수 있는 힘은 지금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러 모았는데 그게 어디냐면 규구라는 지역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맺었던 게 구구의 맹이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제 단순 암기로 간다면 춘추 시대는 이제 어떤 단어가 조금 필요하냐 하면 요 시기에는 존왕양위와 관련해서 회맹 질서가 아까 앞에서 본 적이 있었고요. 이 회맹 질서는 2가지 사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제환공에 의해서 나타난 규구의 회맹이 있다. 이걸 본 거죠. 이제 누구의 회맹 질서를 볼 거다? 두 번째 패자인 진. 그래서 이제 아래쪽 본문으로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진문공이 있고요. 여기는 내용 간단해요. 또 초가 또 올라왔거든요. 또 막아요. 자, 오른쪽 날개에 진문공의 패권장악에서 이것만 몇 줄 치면 돼요. 끝에 2줄. 천토 회맹.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회맹 질서 2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규구, 하나는 천토. 자, 그런데 다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면요. 규구와 천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한테는 뭐가 중요한 키워드다? 회맹 자체가 키워드예요. 되겠죠? 그렇게 해서 춘추 시대를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방가로 6번 보실까요? 이제 또 전국시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자, 기원전 5세기 말로 보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나라가 한이조로 쪼개어지거나 완전히 안정된 상황으로 이제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해를 위해서는 2번을 보셔야죠. 한이조 삼국 성립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3번 동그라미 3번요. 봉건 질서가 이제 붕괴되어서 하극상이 일어나고 약육강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여러 제후국들 중에서 몇 개만 남는다, 20여 개 정도로 남게 되고, 이러면서 영토 영역 국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개가 또 대표적이다? 칠웅. 그래서 그 칠웅 중에 잘 보시면 진, 초, 연, 제, 한위조인데, 여기에서 이제 한위조는 진이 분화한 거고, 여기에 있는 진은 진나라 진이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결론은 이 진이 결국 뭡니까? 다 통일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국 칠웅 중에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오른쪽 날개를 보시면 와신상담이 있을 건데요. 오타 하나만 수정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요걸 또 조금 강조하려고 생각은 해왔는데, 이제 무슨 오타가 있느냐 하면 그 나라인데요. 이 편집하시는 분들이 제 글자를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네,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이걸 그 나라라고 적은 거죠. 오나라입니다. 왜 우리 이제 이 와신상담은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사이에서 나온 얘기다. 오나라와 월나라와의 싸움에서 나온 얘기다 이거죠. 사실 뭐 많이 잘 아실 수가 있는 건데요. 어쨌든 오나라의 함녀가 사망을 하면서 그 아들인 부차가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서 뭐 합니까? 매일 가시나무를 베고 자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월나라의 구천을 깨게 되는데, 또 구천은 어떻게 합니까?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쓸개를 달아놓고 매일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그 쓴 쓸개를 먹어가면서 다시 복수를 다짐하죠. 정말 이게 간단한 얘기의 와신상담인데요. 사실 요걸 오늘 내가 강조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또 여러분들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아직 상처가 없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제 성격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들이 저를 보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저를 굉장히 성격이 좀 부드럽다고 인지를 해요. 그래서 그 이유들을 물어보면 평소에 이렇게 지금 말을 하면서 좀 웃는, 약간 이럴 때는 웃상이잖아요. 근데 진짜 따로 있으면 잘 안 웃어요. 그래서 친구 녀석들이 저 새끼는 뭐 괜히 무게만 잡고 이러는데, 저는 굳이 웃거나 뭐 해야 될 이유를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게 몸에 배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웃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승부욕이 별로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진짜 저 승부욕 강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은 저 잘 안 해요. 근데 이거 게임을 하면요, 애들이 보기에는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저 거의 목숨 걸고 해요. 그래서 거기 지잖아요. 저 그거 절대 못 참아요. 그러면 딱 가서 혼자서 그걸 몇 번이고 또 해서 반드시 내가 하자고는 안 해요. 그 기회가 오면 다음에 엎어요. 그래서 저는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편인데, 제가 이제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아픈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느냐 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여러 상황에서 못 가진 게 당연하다고 인정되면 저 절대 안 덤벼요. 근데 이게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못하면 저 진짜 잠 못 자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성공할 때까지 진짜 좀 파고드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죠. 좀 성격이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제도 그저께도 집에 가면, 아, 내가 왜 그때 이 말을 했을까? 이걸로 잠 못 자요. 여러분들에게 전혀 표현하지 않지만 하루를 복기를 하거든요. 그래 놓고도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좀 힘든 성격이긴 한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뭐 제 목소리나 말하는 거나 특별히 달라진 게 없을 수 있지만, 저는 그 미세한 변화들을 계속 매일매일 좀 고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엄청 예민해가지고 가족들이 저 절대 안 건드려요. 그리고 이거 건드렸다가는 자기들도 굶는데? 뭔지 아시잖아요. 내가 잘해야 우리 가족이 편하기 때문에 내가 골방에 들어가잖아요. 절대 안 건드려요. 왜냐면 골방에 들어가는 순간 저 인간 오늘 또 뭔가 열받은 거 있구나 이거 알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계속 연필로 쓰고, 저는 이게 진짜 미치겠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오늘 편안한 수업의 내용이면 내가 수업 못해도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좀 잘해야지 이런 반성을 하지만,
내가 진짜 이걸 왜 못해가지고 하필 왜 거기에서 단어를 틀리거나 연도를 틀리거나 그리고 내가 논리적으로 이걸 끌고 가려고 했던 논리에서 벗어난 게 생각이 나면 이 수업을 복귀하면 막 분통이 터져요. 그래서 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성격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솔직하게 하는 이유는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와신 상담까지는 아니어도 한번 실패했던 것에 대해서는 경쟁 체제하에서는 엄청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잘 이해 못하는 성격 중에 하나가 시험을 못 봤는데 웃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봤는데 이거 갖고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냥 이거는 내 성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아시잖아요. 꼭 공부 잘하는 애들이 시험 못 봤다고 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나 이번에 괜찮게 봤어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적 깨보니까 잘 봤다는 애는 50점, 60점이고 못 봤다는 애들은 90점이잖아요. 한두 개 틀린 게 억울한 거잖아요.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결국은 경쟁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뭐는 필요하다. 욕심은 필요해요. 욕심 없이 하는 건 안 되죠. 그러면 욕심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왜, 자, 아픈 얘기입니다. 오래 떨어졌을까? 이게 마음이 아파야 되잖아. 근데 아픈데 지금 놀러 다니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성격이래요. 나는 이게 아프면 놀러 가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프면 여러분들부터 여기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아프니까 청춘이지 이러면서 사물부터 듣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저 아픈 거 맞나? 저 사람은 정말 욕심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 2개월이 또 1년을 시간 필요로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한 거죠.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없다면 여기 왜 있겠냐고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죠. 시험 친 지도 얼마 안 되고. 물론 한 번도 시험 안 친 분은 이게 또 안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시험을 내가 요번에 한번 욕심내서 봤는데 떨어진 사람은 이 말이 더 크게 와닿고요. 뭐 관광시험이었어 뭐 이렇게 한 사람은 이 말이 또 덜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내가 붙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떨어진 분들 진짜 진심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억울하고 화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푹신한 베개를 배, 와신, 가시나무 베고 졸릴 때마다 뭐 어떻게 상담해야죠. 안 되면 내 쓸개 끄집어내가지고 핥아야죠. 나는 그런 욕심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1년만 자 다시 화요를 했던 영어를 빌려면 집중하면 왜 안 붙겠냐고요. 그러면 요번에 우리 요 안에서 나왔던 최고의 점수 84점 저는 또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와신 상담은 오늘 제가 겨눈 자리예요. 이거 꼭 오늘 어떻게든 선생님들 마음 아프겠지만 꼭 찌르는 자리가 되겠지만 저 찔릴 건 찔러야죠. 왜 욕심을 안 낼까? 왜 떨어졌는데 떨어질 때 정말 미안하지만 많이 우는 사람일수록 저는 뭘 본지 아세요? 공부 안 한 사람이 많이 울더라는 것도 봤어요. 왜? 공부 안 한 사람은 눈물도 안 나와요. 그냥 이게 막 지금 터지거든요, 속에. 그래서 잠수 타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 안 한 사람이 잠수 타요. 왜? 자기는 될 줄 알았거든요. 잠수 타는 사람은. 될 줄 알았기 때문에 공부를 죽으라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안 한 게 억울한 게 아니고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게 억울해서 울고 잠수 타요.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제발 어느 하나가 끝나고 억울하면 울려가가 어딨냐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웃는 상이 예쁘다고 했지만 공부하는 1년은요 어떤 사람이 예쁘다? 얼굴에 무게가 딱 있는 사람이 예뻐요. 아니 공부하는 과정에 떠들 시간이 어딨냐고요. 농담해도 와신 상담이나 얘기할 거고 야 봉건제 뭐지 밥 먹다 이런 얘기하는 게 맞지. 그래서 공부에 집중하면요 얼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무거워져요. 그리고 생활도 무거워져서 친구가 불렀을 때 나가는 것도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이 저는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와신 상담이에요. 와신 안 했고 상담 안 했으면 오가 어떻게 다시 이겼겠으며 월이 어떻게 다시 이겼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의 명이 달린 거지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과거에 있었던 국의 운명이 중요합니까? 1년 뒤에 우리의 운명이 중요합니까? 어느 게 더 무거운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또 이런 얘기하면 이재명한테 잡혀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운명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1년 뒤의 운명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 새끼 너무 개인주의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요번 1년은 그렇게 사시라고요. 요번 1년은 누구의 운명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운명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 보고 반란 일으키라고 하겠어요? 그런 의미 아닌 거 충분히 아실 거고요. 딱 1년만 무겁게 집중해서 와신 상담해보세요. 다 84점 진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해 46명인데요. 내년 목표는 제가 80명입니다. 합격자. 그래서 더 저도 독하게 한번 일을 가른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변화시킬지 고민해서 만든 수업이 화요일 날 그 수업이고요. 저는 성공했다고 본 수업은 아니에요. 화요일 수업이. 내가 계획한 거하고 좀 다르게 흘러갔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요. 근데 저 나름대로 계속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냉정하게 한 80명 만들어 봅시다. 저는 목표가 100명 중에 46명이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딱 100명이 있었거든요. 그냥 공개하는 거예요. 김종근 선생님 생각보다 수강생 없네? 괜찮아요. 뭐 없으면 없는 거지 뭐. 100명 중에 46명 나왔기 때문에 내년 목표는 100명 중에 80이에요. 미친 목표죠.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고요. 와신 상담이 이제 절대 안 까먹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가서 피곤해 누울 때마다 이제 내가 단톡방에다 와신. 네. 눈 감기려고 할 때마다 단톡방에 상담. 또, 그 뭐 상담하러 오라는 거 이렇게 문의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맥락에 따라. 자, 그래서 와신 상담 이제 돌아오죠. 와신 상담은 왜 얘기했느냐 하면 애들 교과서에서는 이게 사자성어에 유래해서 넣어두는데 그들도 그렇고 우리도 뭘 봐라. 와신 상담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했다. 춘추전국시대. 이게 포인트예요. 그게 역사적인 생각이 우선인 거죠. 항상 역사는 뭘 생각해라? 시간, 연대기파. 이게 우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제일 밑에 있어서 전국으로 보지 마시고 5와 월이니까 그죠? 그대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페이지 18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또 툭툭 확인만 합니다. 정말 얘기를 많이 깔았기 때문에. 자, 정치 질서에서는 키워드는 역시 가에서 9년제가 포인트죠. 그걸 이제 가로 열고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중앙집권적인 거. 자, 그러면 나에서 왕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 지배 체제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번역이 어떻게 되셔야 돼요? 주왕을 중심으로 한 이게 아니죠? 9년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각 국의 제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료 지배 체제가 형성이 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자, 나를 얘기했잖아요. 뭐를 뒷받침해서 나를 읽어줘야 돼요? 가나다라 중에서. 칭왕제도. 내가 왕이 되는 거죠. 자, 김제후였다가 이제 내가 뭐가 되는 거죠? 김왕이 되는 거죠. 스스로 수업 때 제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좀 기분 좋긴 해요. 제후에서 왕으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힘이 훨씬 세져가지고 저를 어느 날 갑자기 뭘로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너 제후에 이런 일 뒤에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벌어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와 라를 중심으로 읽었고요. 그 다음 바로 건너뛸게요. 행정능력과 정치적 식견의 인재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어느 계층을 많이 뽑아드린다. 4계층.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자백과의 공자부터 해서 다 무슨 계층이에요? 4계층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한번 봐두면 되고요. 이제 승상제도가 생깁니다. 관료체제가 생기면서 여기에서 이제 승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는 것을 봐두시면 좋겠고, 이제 요거는 진에서 확실하게 써먹어야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술 변화가 아예 있을 건데, 이거 기출, 별표죠? 이제 설명 안 해도 되는 거 맞죠? 무슨 전에서 무슨 전으로 변한다. 수레전에서 보병전으로 변한다. 이거 하나로 끝나고, 기출은 뭘 쓰라고 했느냐 하면, 얘기했던 것처럼, 왜 수레전이 쓸모없게 됐느냐. 그래서 지형, 그죠?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게 기억이고, 기후,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게 니언에 있죠. 자, 그런 점에서 요거는 이제 외워주시면 돼요. 영역 국가 출현에 따라서 전쟁 규모가 확대가 되고요. 그 규모 확대되었을 때 늪지나 산지까지 가게 되고, 니언에서 비가 많이 오는 우기, 기후 등에서도 계속 싸울 수 있는 거는 수레가 아니라
보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에서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아무래도 전국시대는 모든 민들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늘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늘 싸운다는 얘기는 뭐 우리는 6.25를 직접 겪진 않았지만 2차 세계대전을 직접 겪진 않았지만 전쟁은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 건 아시잖아요. 그런 게 전국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불안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불안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으로 가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아남는 것을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힘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가게 되고요. 한편 뭐겠어요? 정말 전쟁이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제발 전쟁이 없으면 좋겠다. 이게 결론적으로 무슨 희망으로 가요? 통일. 그래서 진나라의 통일의 근거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당장은 이제 방가로 7번에서 변법으로 넘어갈 건데요. 다시 제가 뭘 얘기하다가 그 얘기했냐면 자에서 전쟁이 이제 지긋지긋하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쟁과 관련한 관직이 좀 많이 생긴다 이거죠. 외운다기보다는 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장군으로 부르기도 하고 이것과 같은 의미가 어떤 글자가 있죠? 주국이 있죠.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팔주국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나라에 이러지 마시라고요. 이거 자체가 그냥 무슨 개념이다? 장군 개념이다. 이 정도로만 한번 아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요. 변법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변법 좌우 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만만치 않죠. 네, 쉬었다가 변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